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49강 공산주의자가 된 만주군 박정희. 네, 영화 명량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의 역사로 짚어볼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 1996년. 네. 1980년 12월 10일 군사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네. 광주를 피로 물들였었던 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던 날이 바로 1996년 8월 5일입니다. 네.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요. 국민들을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인권 차원의 문제 때문에 하더라도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평생을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당연한 법정 판결을, 구형을 곧 있다가 다시 이제 사면이 돼서 나와서 골프 치고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죠. 덩덩거리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전두환 장군이 아니죠. 전두환 씨죠. 전두환 씨. 예. 네. 전두환 씨가 재산을 일부 이렇게 반환하기도 하고. 예. 감옥 가기 싫어서 네.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기 싫어서 꼼수를 펴는 거죠. 네.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네. 사실 그게 재산을 환원한다고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내놔야 하는 돈을 이때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가 부정축제한 재산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돼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비판과 요구가 빗발치면서 겨우겨우 이제 일부 받아내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잘못됐는데 법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렇죠. 구형을 한 거죠. 네, 검찰이 예. 구형을 했겠죠.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당하지도 않았고 무기징역을 살지도 않았죠. 네네. 예. 그게 이제 바로 사면이 되면서 예. 근데 사면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오히려 더 부풀릴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친일파의 역사도 친일파의 네. 오늘날의 모습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오히려 정말 무고한 백성,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악마 같은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뻔뻔하게 잘 살기만 하고, 그것도 재산을 부정하게 축제하면서 잘 살기만 하고, 떳떳하게 우리 독립을 위해서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5.16 군사반란에 대한, 네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처벌인 역사청산이, 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지금까지도 안 네. 되고 있죠. 성공한 내란을 처벌하는 네.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건 당연한 거죠. 성공한 내란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란인 거죠. 예. 잘못된 거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명분, 논리,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의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예. 5.16을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12.12 사태 또한 성공했으니까 그것도 혁명이라고 볼련가요?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네. 자유이겠지만 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게 용인을 했기 때문에 5.16을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12.12가 또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잘못된 역사 반드시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했었던 2002년이지요. 네. 예. 우리 미군의 장갑차에 우리 여중생
꽃 같은 학생들이 사망하게 된 네, 사건이 미선이 있었죠. 교수님이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2002년 8월 7일 네. 주한 미군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된 재판권의 이양 요구를 네. 거부했죠. 아, 이게 재판권을 바로 예, 한국과 미국 간의 불평등한 한미 네. 행정협정 때문이죠. 수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때 촛불을 들고 일어나면서 그 이전까지 굉장히 이 미군과의 협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미선희 맞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수많은 촛불이 거리를 수놓기도 했었고요. 그 덕분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 소파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략하게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효순이 미선희 사건이라고도 네. 하죠. 2002년 6월 13일 당시 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효순, 네. 신미선 네. 이 두 학생이 국가 지방도로 56호선 네. 내 갓길을 네, 길을 네. 걷다가 주한 미 보병 2사단 대대전투력 훈련을 위해서 이동 중이던 장갑차에 깔려서 현장에서 네.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었죠. 그랬죠. 네.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여러 번 예, 압살을 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이 많이들 분노를 하셨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8월 7일이 이게 사고가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6월 13일이 이제 사고가 일어났던 예, 날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재판권을 한국에게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우리 국민을 죽인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마땅히 당연한 요구를 미국 측에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후에 근데 그 관련자들 이 어떻게 처벌이 됐나요? 처벌을 되긴 했나요? 받았겠습니까? 그냥 미국으로 돌아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예. 참. 네. 아직까지도 수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조금 뭐 변경이 됐다,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핵심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7일 오늘의 역사에서 미선희 효순이 사건 그 억울한 한미 이 군사협정에 그렇죠. 대해서 반드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 당시에 그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 네. 기지죠? 안에서 군사법정이 열렸는데요. 네네. 배심원단, 군사재판의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사고다. 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무죄입니까? 무죄. 뭐 상해치사 이런 것도 아니고 무죄예요. 예. 엄연히 살인인데. 네. 이렇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예. 아무튼 8월 7일 미선희 교수님의 재판권 사건 이양을 거부했던 날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앞에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요. 49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여순 사건, 네, 여순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런 그 여순 사건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네, 그다음 또 그 여순 사건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네, 지금 알아보는 네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보기는 임진왜란 개전 이듬해인 1593년 9월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보낸 보고서의 한 구절이다. 이 배와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이었으며 이순신 장군이 장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수군의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적 토대의 하나였다. 보기. 이 배가 먼저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 진격해 연이어 지자, 현자 총통을 쏘고 포환과 화살과 돌을 빗발치듯 우박 퍼붓듯 하면 적의 사기가 쉽게 꺾여 물에 빠져 죽기에 바쁘니 이것이 해전의 쉬운 점입니다. 1. 최남선 2. 간첩선 3. 꽃버선 4. 38선 5. 거북선
네, 자 49강 공산주의자가 된 만주군 박정희 편입니다. 지난주에 여순 사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예. 그 이야기에 이어서 여순 사건 예. 당시에 얼마나 많은 또 민간인들이 학살되게 됐는지 그런 것들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여순 사건의 결과로 네. 박정희의 그 좌익 네. 전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박정희의 어떤 정치적인 변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럼 여순 사건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일어났는지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논의했었던 것처럼 제주 4.3 항쟁, 그렇죠. 4.3 사건을 계기로 네. 출동 명령을 네네. 거부한 것으로 이제 일어났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한 과정은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단독 정부 수립, 그래서 분단을 고착화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막아내기 위한 민중들의 저항이었다라는 것을 정치적 측면이라고 본다면 네네. 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순 사건의 배경으로는 바로 이제 친일 경찰과 그 민생의 문제가 네.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친일 경찰, 그 당시 경찰과 대단히 그 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친일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 군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렇죠.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예. 미 군정기, 그다음에 네. 또 정부 수립 직후에 그 소요, 폭동, 봉기가 자주 일어나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 선거와 단독 네. 정부 수립과 네네네. 동시에 친일 경찰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또 민중들의 생활, 민생의 파탄난 것에 대한 원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해방 이후에 모든 한국인에게 해방이 기쁨과 즐거움, 네. 환호가 됐었던 건 아니죠. 뭐 그것을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친일파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악질 친일파들은 네네. 대단히 두려워했었죠. 네. 예, 그리고 해방이 됐을 때 대단히 암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해방이 돼서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한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경찰의 출근율이 20%밖에 안 돼요. 출근을 아예 안 했군요. 혹여나 이렇게 죽을까봐. 예. 야. 그래서 미군은 그 독일 네. 과 다르게 한국에서 친일 관료와 경찰을 재등용하고 심지어 그 일본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빈 자리에 친일 경찰들을 승진시키는 일들을 저지르죠. 네. 그래서 주요 간부들, 경찰, 군 주요 간부들이 전부 다 친일파들로 메워지게 됐다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1945년 12월 5일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귀국하고 나서 임시정부의 재현함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민족 통일 정선에 암이 되어 있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에 찬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친일 부역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역사 청산을 강조하죠. 네네네. 하지만 이승만과 한민당은 친일파 처단을 반대합니다. 당연히. 왜냐? 예. 통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신들이 가장 우선적인 처단, 단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단독정부 수립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더욱 반감을 사게 되고 네.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반민족적 세력으로 네.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처단을 해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네네. 그중에서 이제 반탁 세력 같은 네. 경우에는 통일 세력과 분단 세력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 통일 세력은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네. 임시정부 계열의 요인들과 보수 우익 계열의 정치 지도자, 정치 세력이 네네. 되는 거고요. 이 분단 세력은 바로 이승만과 한민당, 친일 지주,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갈등. 그래서 네. 아까 이제 경찰들은 친일파인 거고요. 그 국경수비대. 네. 이 군인들은 민족주의자들. 거기에는 보수 우익 계열의 네. 군인들도 있었을 테고 네네. 또 좌익 세력의 군인들도 있었다라는 네. 것도 제가 근데 모든 말씀드렸죠. 군인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제사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군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죄다 일본인이에요. 일본군 출신이에요. 일본인이었죠? 네, 일본인이었고, 예. 일본군 출신이었고, 하지만 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이 사병들 중에서는 상당수 많은 이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예. 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이 얼마나 썩고 부정부패가 있었고 네. 얼마나 친일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이승만이 그 친일 경찰 얼마나 비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네. 1948년에는 거의 모든 경찰서에 이승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야. 그만큼 이승만과 친일 경찰이 네. 결탁했었다라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미 대사관의 보고서에만 봐도요. 여순 사건 당시 공산주의자와 경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쁜지를 모르겠다라는 전언을 그런 말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네. 제주도 4.3에 네. 대해서도 경찰의 야만성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네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과 경비대, 군인들과의 어떤 갈등. 네. 그러니까 즉 경찰들은 친일파였고 네. 국군 경비대원들은 일제 주구, 네. 일제 앞잡이였던 자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괴롭힌다라고 네. 생각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다가 제주 4.3 항쟁을 토벌하러 자신들에게 가라라고 정부에서 이야기가 내려오니까 못 가겠다라는 당연히 거부를 거부를 했었던 거죠.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순 사건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민생고의 네네. 문제, 민생이 얼마나 파탄났었던가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해방 3년 동안 주민들의 그 생활고, 물가고, 그다음에 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그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6년 일제 네. 말의 어떤 그 물가를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1945년 좀 10년 지나서죠. 네. 광복 직후입니다. 10월에 도매 물가 지수가 2672. 그러니까 20배, 26배 이상 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6년부터 45년까지를 10년의 기간을 네. 감안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네네. 꾸준하게 올랐을 테니까 네네. 하더라도 너무나도 높이 올랐네요. 예, 많이 그렇죠. 올랐네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예. 1947년, 그러니까 네. 광복 직후를 본다고 하더라도 2년 2개월 동안 물가가 20배 이상 또 치솟습니다. 2년 2개월에 20배요? 예.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1945년 10월에 도매 물가 지수가 2672. 네. 그런데 1947년 12월에는 5803.5. 그러니까 그거만 벌써 2배가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어마어마했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군정은 그 식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네. 완전한 그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네. 그 시골에서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그렇죠. 도시로 이제 일자리를 네. 찾아서 생계를 위해서 모이게 되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제 말에 공출이라고 하는 그 곡물 수집을 네네. 수집이라는 명칭만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도 하지 않았던 하곡, 그 여름곡식,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게 되겠죠. 네. 밀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예, 수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일본 일제로부터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지 개혁을 제대로 해서 민중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땅이 친일파 지주들에게 갔다. 그래서 그렇죠. 민중들이 더 어려워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네. 1947년에는 미국 수집 반대 투쟁을 농민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네. 10,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검거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뭐 단지 이건 뭐 그 여순 사건을 일으킨 군인뿐만이 아니라 전 민중적으로 생활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분노가 불만이 예. 쌓였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정도로 국민들이 민중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 네. 약간 좀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나서 해결책 마련에 지금 그쵸. 몰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 병력을 총동을 합니다. 근데 이 경찰들이 바로 친일 경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량의 97%의 수집 실력을 올립니다. 쌀을 그만큼 또 뺏는 거예요. 거의 100%에 가깝게. 그랬다는 것은 거의 뭐 반죽음 정도로 민중들을 학대를 하고 폭력을 자행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면서 그 먹을 것을 쌀을 그렇게 또 뽑아갔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군중들이 식량 창고를 습격해서 쌀을 탈취하는 사건이 오죽했으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네. 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순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요. 예. 그 지역에도 똑같이 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굉장히 예. 힘들었던.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지역에 계셨던 민간인들 역시도 여순 사건을 일으킨 이 군인들을 오히려 좀 더 도와주는, 그렇죠. 응원해주는 이런 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가 그 여순 있었겠네요. 사건의 이제 구호가 이렇게 단정 단선을 반대하는 것, 네. 또 친일 경찰들을 몰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었으니까 네네. 민중들로부터는 친일 반역자들이 경찰로 계속 남아 있고, 그들이 또 협박을 해서 또 뺏어가고 예, 그렇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전체 분위기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들, 네. 친일파들이 이름만 바꾼 것이다라고 이제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역사적으로 사실 제주 4.3 항쟁 역시도 4.3 항쟁으로 불리면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순 사건은 아직까지도 여순 반란이다 이렇게 좀 폄훼하면서 마치 이 군인들 중에서 무슨 좌경 용공의 이 빨갱이 군인 집단이 폭동을 일으켜서 민간인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하고 경찰들까지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네네. 그 충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네. 피해가 있었는가를 네.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네. 1949년 1월 10일까지 인명 피해는 총 5,530명. 그 중에서 사망이 3,392명, 중상이 2,056명, 네. 행방불명 52명이었고요. 네네. 가옥 피해, 완전히 불탄, 전소가 5,242호, 절반이 불탄 반소가 1,118호.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피해가 굉장히 컸네요. 예. 피해액은 당시 피해액은 99억 1,700만 원. 네. 그때 당시 그 정도면 예. 네. 단 일주일 동안의 피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네. 그 정부의 지금 최근에 네.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특성은 고립되어 있는 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그 교통이 좀 편리한 지역이죠. 네, 뭐 제주도에 비하면 뭐 예. 훨씬.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 자체가 그것을 이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사도 그렇게 제주 4.3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가 반란군 즉 14연대, 4연대 소속의 군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압군에 어떡하나요? 의해서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수치가 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여수 지역의 경우 김계유의 어떤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반란군에 의한 인명피해는 한 90명에서 최대 150명. 네. 그러니까 경찰 72명, 민간인 16명. 주로 경찰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친일파 경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니죠. 경찰이 72명, 네. 민간인 16명이 좌익에 의해서 학살이 되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예. 친일파 우익 인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런데 이 희생도 뭐 작은 희생이 아니죠. 그럼요.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예. 예. 그리고 이제 재산 피해는 그 14연대가 이제 후퇴하면서 금융기관의 현금, 그다음에 쌀, 요 정도만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여수 시내 2천여 가구를 불태운 네. 게 누구냐? 진압군이라는 거죠. 진압군이 여수를 점령했었던 네. 점령한 뒤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연대나 4연대가 퇴각하고 나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미 없는 사람이 불을 지를 리가 없고 예. 진압군이 있을 때 근데 왜 그러면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겠네요. 그럼요. 반란군에 대한 공격과 진압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반란군과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고 네네. 이승만이라든가 그 주요 장관들이 네네. 폭도로 같이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시민들을 그렇죠. 거기서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걸 본 게 있는데 초등학교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군인들과 반란군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 14연대와 뭔가 좀 커넥션이 있었는지 도움을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꿀려 앉혀서 일본 이 경찰복장을 한 사람들이 예. 어떻게 말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엄군 즉 진압군이 네. 진압군은 그 주모장 그다음 네. 또 동조자들을 이제 색출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색출하기 전에 직결 처분을 합니다. 직결 처분이라는 건 법정으로 뭘 가기 전에 바로 죽이거나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전시 상태나 가능한 네. 거죠. 전시 상태에서 그거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민간인인데요. 예. 그 당시 그 유건호 기자가 네. 그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로 청년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남녀 학생들만 모인 곳, 또 팬티만 입고 벌벌 떠는 벌거숭이 집단도 있다. 경찰대가 구분해 놓은 것이다. 심사 중인 그룹 앞에는 경찰관에게 끌려 나온 사람이 충혈된 눈으로 이 얼굴 저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고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시선을 피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얼굴을 들었다가 그와 눈이 마주쳐서 저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기만 하면 끝장이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네. 기사로. 아니 근데 뭐 외국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분위기였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민간인들이 대거 학살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주민들을 이렇게 공설운동장, 국민학교, 네네. 초등학교죠. 한 5군데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분류해서 네.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심사 요원들은 심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로 친일파 경찰들. 거의 이해관계자겠죠. 예, 예. 예. 그러면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이놈 직결처분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직결 처분을 했던 사람 중에 그 일본군 지원병 출신의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유명한 사람. 진압군 지휘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백인엽입니다. 대부분의 진압군 지휘자들은 만주군 일본군 출신이었거든요. 참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거기서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의 목소리를 높였다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예. 눈에 가시로 생각을 해서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무참한 학살이 가능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승만입니다. 네. 이승만은 그 당시 여순 사건 이후에 이제 부역자 색출이 한창 진행될 때 네. 11월 5일 날 여순 사건 관련된 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 아동까지라도 네.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 분자는 다 제거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이들까지라도. 예. 그리고 또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 법무관, 김한용 법무관을 불러서 임자가 가서 한 달 안에 그 빨갱이들 다 재판에서 다 토살하고 올라오라. 그러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네. 그것을 책임지고서 진압 책임자들. 네. 이게 바로 이제 백인엽이라든가 김종원 같은 만주군, 일본군 출신. 네네. 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만주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삼광작전이라고. 예. 이 삼광작전이 뭐냐면, 그 만주군에서 이제 사관학교 시절이라든가 네. 군인 시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태워 죽이고 굶어 죽이고 쏘아 없앤다. 이게 그 독립군 토벌 작전 아닙니까? 예. 그때 독립군만 죽은 게 아니라 조선인 마을에 대한 무참한 예, 학살이 있었죠.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군인이라든가 경찰이 재량으로 일제강점기 때 적대 세력을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임진격살이라는 것도 알고 있.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운 대로 독립군 토벌하듯이 민중들을 죄 없는 민중들을 학살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군법회의
네. 군사재판이 열리는데 이 군사재판에 대한 결과가 아직 다 기록, 연구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료도 발굴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밝혀진 것만 군법 광주하고 여수, 순천에서 군사재판이 열립니다. 군법재판에 일주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1,500명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행해진 고등군법회의에서 네. 1,931명이 재판을 받고 그중에 691명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네. 대전군법회의에서는요 4,750명이 재판을 받고 3,715명이 혐의자, 1,035명이 불기소 석방자 판정으로, 그리고 사형은 바로 집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3년에 그 고건 국무총리가 있었을 때 네.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뭐 그러면서 제주도 그 4.3 특별법 네. 이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밀하게 최대한 조사하려고 했었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미진하지만 그렇죠.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남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일본 일제가 만들었던 것과 거의 뭐 동일한 이 독립군을 색출하는 데 쓰였던 이 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으로 꽂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 4.3을 진압군에 의한 무참한 학살을 네. 마치 출동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4연대가 네. 한 것처럼, 네. 그리고 빨갱이들이 한 것처럼,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계열 남로당의 그 어떤 무모한 좌경 맹동주의와 모험주의가 네. 희생을 더 크게 만들었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로당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예. 군인이었던 건가요? 군인?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군대에 네네. 입대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분상의 안전을 위해서 자원 입대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예, 그 부분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선 정판사라고 하는 네네. 그 위조 집회 조작 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선공산당 그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6년 11월에 조선공산당, 그다음 또 인민당, 신민당의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모여서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로당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고 불법화되게 되니까 당 세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엄격한 심사 없이 당원들을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당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당의 어떤 근간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당 조직의 원칙이 지금 흔들리게 되는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남로당의 지도부가 네. 좀 모험주의적인 좀 과격한. 예. 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광복된 지가 1년, 2년, 3년. 네네. 해방정국 아닙니까? 그쵸.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회주의자들, 네.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또 보수 우익의 민족주의자들은 뭘 네. 했습니까? 독립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하셨죠. 독립전쟁을. 그렇죠. 독립전쟁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상해 임시정부로 가셔서 수십 년 동안 네. 한평생을 걸쳐서 일제와 일본 그렇죠. 제국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살해와 암살의 위협. 힘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또 제국주의 치하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의 현실적 실현 방법하고 광복 이후에 네. 합법적인 어떤 그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 네. 건국 운동, 네네. 건국의 그때 움직임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사실 또 정상적인 광복이 이루어졌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뻔히 광복이 돼서 괜찮아지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목숨을 위협했던 그 친일 분자들이 예.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오히려
여전히 광복됐는데도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면 예. 분명히 좀 이 분노가 가시질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 역시도. 예, 맞습니다. 그 광복 직전 같은 경우는 독립 그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독립투쟁이었었던 네네. 거고 광복 직후에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 활동이 이제 주가 되어서 그러니까 투쟁의 방법 그다음에 전술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미군정과 네. 이승만과 한민당의 어떤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정치 네. 탄압으로 인해서 남로당이라든가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그 이승만과 한민당 미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투쟁 일변도에 어떤 싸움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점점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또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더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 한 예로 14연대에서 네. 14연대에서 그 당시에는 아까 모병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모병제 같은 경우에 그 모병 과정에서 14연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승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사상 검증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승만을 미워하는 지점은 하나가 아니 똑같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친일파였기 때문에 친일파와 손잡았기 때문에 이승만을 반대하고 미워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나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이승만을 반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반대한다고 해서 네. 모두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 반대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여수 14연대에 있었던 군인들은 이승만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일부 광범위하게 그러한 네네. 시각이 견해와 입장이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왜 이승만을 반대하는가? 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가에서는 입장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뭐 공산주의자거나 그러진 않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네.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예. 2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국방경비대 14연대에 제주도 출동 거부를 진압하기 위해 1948년 10월 25일 대통령 이승만은 당시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11명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고 여수 순천 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대통령령 13호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1년이 지난 1949년에야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는 계엄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다. 여순사건 최초의 계엄령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10월 22일 현지 사령관에 의해 내려졌으며 폭도를 숨겨주거나 연락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1. 직유법 2. 의인법 3. 관심법 4. 민간요법 5. 계엄법. 네. 근데 저 아직까지도 참 궁금한 것이요. 오늘 제목이 공산주의자가 된 만주군 박정희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아까 지금 뭐 이승만 정부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 예.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나 또 공산주의자나 이런 분들이 이승만 정부에 가지고 있는 반감 이런 것들도 엄청난 서로 간에 굉장히 이제 분노가 골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군 출신의 만주군 일본군 출신의 예. 박정희 당시 소령인가요? 뭐 어쨌든 예. 박정희가 예. 그것도 나중에 이후에 독재 정권으로 지금 현재 뭐 한민당의 후예들을 이렇게 이끌고 대한민국의 극우 보수를 거의 뭐랄까요 이어오다시피 하는 예. 그런 주축이 된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때는 공산주의자가
된 것인지 그 이전의 행보와도 너무나도 안 어울리고 이후의 행보와는 더더욱이 더 안 어울립니다. 예. 뭐 간단하게 요 부분을 얘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박정희의 어떤 생애를 간단하게 네. 알아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네네. 먼저 여순 사건과 박정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1946년 9월 24일 네. 광복 직후 광복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박정희는 미군정에 의해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네네. 바로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러한 과정에서 남로당 조직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럼 박정희는 왜 남로당 조직에 남로당에 가입하게 되었느냐? 그러게요. 사람들은 보통 그의 형 박상희 네네. 사회주의자죠. 그 형이었던 사회주의자 박상희의 영향으로 박정희가 남로당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박정희의 이후의 행동을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형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예, 같다. 물론 박정희는 그의 형 박상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요. 세간의 이제 역사 가정은 없지만 박상희가 46년 대구 폭동 네. 그러니까 그 미군 정식의 그 총파업과 관련됐을 때 그때 이제 피살당하게 되는데 경찰에 의해서 이 사건만 아니었고 박상희가 오래 살았으면 박정희는 독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얘기가 네. 있는데요. 참. 예. 네. 오히려 이것은 박정희의 어떤 출세주의적인 권력지향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대 내의 분위기가 남로당에 크게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예. 해도. 예. 그 다음에 이 박정희는 강자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했던 성격이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남로당 쪽에 오히려 힘이 없었다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그쪽에 그렇죠.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강한 편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의 친일 전력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때 만약에 남로당 쪽에서 이 사람이 만주군 출신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예. 사실 가만히 냅뒀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뭐 어쨌건 간에 네네네. 그래서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장병들이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항쟁에 대한 진압 명령 거부하는 그리고 항명하게 되는 네.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이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건을 계기로 14연대와 4연대에 대한 토벌, 진압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대대적인 남로당 세력에 대한 검거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가 체포가 되는데요. 네. 박정희는 다른 사람의 예를 네. 보면 사형당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사형을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면하게 되나요? 군부대 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남로당 관련자의 명단을 넘겨주죠. 헐. 박정희의 밀고로 검거된 남로당 그 관련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진짜 예. 의리라고는 아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그거 다 그냥 예. 넘겨줘 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그들 대부분 다 사형을 당하고 말지요. 정말요. 예, 그래서 박정희가 5.16 군사반란, 네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미국 CIA인가요? 미국의 이제 보고서에서 네. 박정희를 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스네이크박. 독사와 같다. 뱀과 같다. 그러게요. 사실 군인이라 하면 전우를 거의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건 뭐 의리라고는 진짜 잡히자마자 바로 어쩜 한두 명도 아니고 모조리 다 밀고를 해주면서 자기가 살아남아서 오히려 또 그 사람들을 아무리 그 출세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욕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갔는지 참 의문이네요. 그런데 같은 관동군 장교로서 박정희와 함께 활동했었던 최남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남근은요,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경비대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남로당 조직에 동시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박정희가 자신의 그 조직원, 네네. 남로당 조직원을 밀고 한 것에 비해서 박정희와 달리 최남근은 반란군의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포되고 처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일본 일제 식민지 시기에 활동했다 하더라도 박정희 같은 길을 걸었다.
네. 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건 이게 뭐 친일파고 자시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인간적인 기본 소양이랄까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인 거잖아요. 예. 본인이 다 어차피 내가 밝히게 되면 내 동료였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 수백이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정희의 어떤 그 친일 전력, 네. 그 다음에 박정희의 그 남로당 전력, 이게 계속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덮이는 그 계기가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뭐 전쟁에서는 무조건 뭐 어떤 이유로 전쟁이 발생되었냐와 상관없이 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총동원 체제가 발생하니까 총을 들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전투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사단장까지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국 전쟁을 계기로 아주 신분 세탁 제대로 한 군인들 참 많죠. 친일 군인들 뭐 그렇죠. 제대로 예. 아주 구국의 영웅으로 변모하게 된 백선엽을 비롯해서 백선엽, 많죠. 백인엽 뭐 네. 많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고 1963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됐었죠. 네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19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인데 그 당시 그 윤보선 후보가 네.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전력을 끄집어냄으로써 색깔 논쟁이죠. 요즘으로 치면 사상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윤보선이 네. 이제 빨갱이 그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 무려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는 그 전력에 비추어서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네거티브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뭐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는 남로당 세력, 사회주의 세력한테는 배신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 우익 쪽의 사람들로부터는 빨갱이. 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더욱더 반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논리로 반공이었다는 거죠. 예. 네네. 원래 그 배신자나 프락치의 말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박정희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박정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배신하고 전향한 그의 전력이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다면 그를 희생 일호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참. 네.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켰을 때 박정희의 그 남로당 전력 때문에 미국에서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적이고 반공 정권을 세워야 되는데 네네. 아니 박정희는 빨갱이란 말이죠. 남로당이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를 배신했기 때문에 네. 공산주의자들 집권하게 된다면 공산국가가 된다면 남한이 네. 박정희가 처단 1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박정희를 믿을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사람이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어쨌건 태어났다가 일본 일제 군사학교에 혈서까지 보내가면서 거기에 예. 입학을 하고 거기서 또 만주군 장교로까지 독립군을 때려잡으며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광복이 되고 나서는 또 힘센 쪽에 붙어서 일본의 힘센 쪽에 붙어서 일본 했다가 또 힘센 쪽이었던 공산주의에 또 붙어서 남로당을 하다가 그러고 예. 힘이 없어진 공산주의를 또 배신하고 우익에 붙어서 하지 않았나 남은 삶을 다 영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사상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요. 사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히려 강자만 따른다. 강자에만 붙는다. 이게 뭐 사상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성장 과정을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박정희가 이제 태어난 것은 19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즉 대부분 식민지 시기에서 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은 반일이냐, 친일이냐를 네네.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거고요. 그쵸. 그런데 나름대로 박정희는 그런 선택하지 않고 일제가 만들어오는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 순탄한 행로를,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 박정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박정희 되게 빈농,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네. 태어났다. 네. 물론 그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 뭐 윤보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승만이라든가 네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신분이 좀 낮죠. 농민 평범한 네. 집이니까. 네네. 그런데 좀 살펴볼 게 있는데 1926년 9살 되던 해에 구미 공립보통학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박정희가 사는 고향 마을은 90가구, 90집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다라고 보는 건 어려웠던 거죠. 좀 오바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90집이니까 뭐 한 5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400명에서 500여 명 사는 마을에 3명밖에 학교를 안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네네. 좀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1932년에 대구사범학교, 오늘로 치면 뭐 교육대 학교지요. 네. 전액장학금이죠. 등록금 면제. 4기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때는 뭐 교육의 기회 자체가 그죠. 기회가 자체가 적었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사범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졸업해서 선생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식민지 엘리트, 그러네요. 식민 통치의 말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20살의 나이로 문경 보통 공립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대 초반에 한 2년 3년을 보통학교 교사, 훈도라고 하죠. 그때는 네네. 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그 박정희 행적을 좀 살펴보면 네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일제 식민 통치국의 말단 구성원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간에 친일 부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해해야 한다. 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사들 다 친일파로 몰아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교직이라고 하는 특수성, 네. 교사라고 하는 지위와 역할의 특수성을 보면 교직 자체가 반일 운동에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반일 운동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지금과 같지 않아서 선택받은 아이들 어느 정도 기회가 되는 아이들 조건이 네. 되는 사람들만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친구고 지도자로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직에 있으면서 반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독립에 노력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교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비겁한 변명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거는 뭐 관동군이 되는 거죠. 네, 혈서 써서. 예. 1940년 일제가 세운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사범학교 때는요 공부를 못해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사범학교 시절에는 교련, 군사교육이죠. 군사교육만 아주 뛰어난 그런 성적을 쪽으로 좀 재능이 타고났었군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의 시대였고 네. 군국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출세를 하려면 군인이 돼야 되는 것이었고 군인 그 당시에는 뭐 그 군인들이 와서 대학교에서 교련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의 주선으로 네네. 선생의 어떤 도움으로 만주군관학교에 나이가 많아서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초과되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450명의 졸업생 가운데 1등을 하게 됩니다. 참. 만주국 황제의 금시계를 하사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고 진학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재학생 송사에 대한 답사를 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뉴스 그 영화 하기 전에 영화 상영하기 전에 뉴스 하지요. 네네. 예전엔 했죠. 지금은 안 하지만 해서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가지요. 네. 거기서도 3등으로 졸업을 하고요.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 교육총감상. 교육총감이니까 뭐 교육부 장관 정도 되겠죠. 상을 받았다. 네. 총망받는 식민지 엘리트였다.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관동군 635 부대의 소위로 임관이 됐지요. 그 당시 일본 관동군의 주된 임무가 뭘까요? 독립군 때려잡는 거죠. 그렇죠. 조선인들과 중국인들로 구성된 항일 무장 단체를 토벌하는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사료가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박정희가 항일 무장 단체를 토벌하는 작전에 어떤 식으로든 네네. 참여했었다라는 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박정희가 1년 6개월 동안 그 일본군, 관동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10여 회에 걸친 네네.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토벌 작전이 있었고 거기에 참가한 것으로 밝히고도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네, 네. 아니 뭐 그때 당시에 독립군을 때려잡던 만주군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게 점점 직급을 올리면서 어찌됐건 공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은 그 손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을 학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당시 일제가 내세운 논리하고 박정희가 그 권력을 잡고 나서 내세운 논리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독립군을 때려잡은 게 아니다. 그러면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토벌 작전을 공비 토벌 작전이다. 빨갱이 토벌 작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네. 친일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독립군 때려잡은 게 아니라 빨갱이, 공산당 때려잡은 거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때는 뭐 통일되기도 전이 아니 통일이 아니라 건국이면 뭐 분단이 되기도 전인데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그 거짓말이냐라고 하냐면은요. 네네. 그 당시에 그 공비 토벌 작전. 네. 일제가 항일 무장 세력을 공비라고 몰아붙였다. 네네. 라고 이제 했었던 거고요. 이것은 또 일제 정책 그대로 계승한 거죠. 그런 논리를 계승한 건데, 여기에는 팔로군이 있고요. 동북한일연군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청취자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팔로군은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장개석이 만든 군대예요. 그러면 국민당. 그렇죠.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지금 김구 선생 임시정부처럼 예. 중국 안에서의 공산당이 아닌 우익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었던 거죠. 중국 네네. 공산당 정부와 네. 중국 국민당 정부. 네네. 그래서 공산당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가 네. 되는 거고 모택동이었었던 거고요. 모택동이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아닌 보수 우익 정부가 바로 이제 장개석 정부 아닙니까? 네. 장개석 정부하고 모택동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장개석 정부가 진 거죠. 그래서 네. 타이완, 대만으로 가게 된 거고 네네. 중국은 모택동 정부, 공산당 정부가 이겨서 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네. 건국이 된 거죠. 네네.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각 자체가 공비든 뭐 공산주의자든 뭐 이런 것이 진짜 공산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반대하면 다 빨갱이다. 이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일제가 망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늦게 알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당시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동군이니까 이제 시베리아 쪽, 만주 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소련군의 공세가 관동군에서 이제 시작이 될 때예요.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다른 조선인 장교들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내몽고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7일 광복이 되고 일제가 항복하고 이틀 있다. 일제가 항복한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박정희는 일제가 예상보다 빨리 패망한 사실에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박정희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감해진 박정희는 다른 조선인 출신 관동군과 함께 북경에 있는 광복군을 찾아갑니다. 그때 와, 진짜 자기들하고 적이었던 어떻게 사람이 뻔뻔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느냐? 네. 장준하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은 오히려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독립군이 됐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학도병으로 끌려가셨다가 수만리 길을 탈출을 해서 네. 탈출을 해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탈출하셨다고. 임시정부까지 찾아가서 네. 조국 광복에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한테 분이죠. 찾아가서 진짜 뻔뻔하게 말할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일본군으로서 했던 전력에 대해서 심한 질책과 추궁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광복군은 조금 좀 다른 광복군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딸 박근영 씨인가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비밀 독립군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전 연세대 부총장이었었던 박기혁 네. 학도병 출신이었습니다. 박기혁 선생의 어떤 회상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동적끼리 그런 집단을 만들었죠. 배편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자니 규율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부랴부랴 군사편제로 조직된 겁니다. 사실 광복군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투철한 이념 아래 뭉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복 직후에 광복군하고 광복 직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광복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광복될 때는 자기 세력이 좀 몸집불리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는 일제 패망 이후 광복군으로 합류를 해야만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는 거고. 진짜 강자에게 붙는 그 기회주의는 그때도 빛을 발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변신이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와 같이 일본군,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박정희의 밀고, 여순 반란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남노당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 관동군, 만주군 출신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복을 위해서. 네네. 한 사람들도 있고, 박정희처럼 기회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광복군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광복군으로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만 광복군 살기 위해서 무사 귀국을 위한 방법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조선 경비대 그다음에 남노당 프락치가 되고 남노당에 네네. 자기 동료들을 밀고 하게 되는. 그러고 나서 아예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극우 반공주의자가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참 이게 거의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사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공산주의자였을 수가 있나. 그것도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대량 숙청을 자행했던 남로당에서 있을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이건 이 사람이 전혀 사상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강자에게 무조건 발빠르게 빌붙는 그런 뭐랄까요 기회주의자적인 면모가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했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일화로 1968년에 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당시 제야의 거물이었던 장준하 선생께서 야당 유세장의 연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단 박정희만은 예외이다. 뻔히 아시잖아요. 직접 그렇죠. 일본 그 만주군이다가 본인을 찾아오셨던 상황이니까. 예. 장준하 선생께서. 광복군 출신 장준하 선생의 입장을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군 장교 출신의 박정희가 맞아요.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민족적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따님도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데. 예. 네, 그러네요. 아무튼, 참.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승만 정부에 이어서 또 만주군 장교였던 박정희가 또 대통령, 어쨌건 쿠데타로 된 거긴 하지만요. 그렇게 장기 집권까지 하면서 애국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49강 공산주의자가 된 만주군 박정희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 여순 사건에 이어서 공산주의자였다가 친일파 장교였다가
또 공산주의자였다가 아예 극우주의자로 또 반공주의자로 예. 변모하게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예. 3번. 다음에 보기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입학이 불가능했던 박정희가 만주 신경공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한 혈서의 내용이다. 땡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보기. 군관 모집 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만주 국군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땡땡땡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에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 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1. 독립군 토벌대 2. 빨갱이 사냥꾼 3. 남로당 군사총책 4. 밀고자 5. 일본인 4번. 다음에 땡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했고 얼마 후 국방경비대 장교로 복무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그러던 중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인해 군부대 내 남로당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몰아쳤고 당시 육군본부 작전 정보국에 근무하던 박정희도 체포됐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볼 때 박정희는 사형이 거의 확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땡땡땡 박정희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남로당 관련자의 명단을 넘겨준 대가로 사형을 모면하게 됐다. 박정희의 밀고로 200여 명에 가까운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1. 수군 통제사 2. 경상 우수사 3. 도원수 4. 수군만호 5. 남로당 군사총책.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자면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민족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가장 네. 즐겨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지요. 민족을 배반하고 예. 국민교육헌장에 보면은 제일 첫머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네. 태어났다. 민족 중흥이라는 박정희의 친필 휘호를 네. 각급의 관공서, 네. 학교에 그 다음에 박정희는 또 자신의 집권 초기, 자신의 정치 이념을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네. 표현했고, 민족을 네. 앞세우면서, 네. 박정희식의 민족주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네. 자신의 친일 부역, 민족 반역의 역사를 지우고, 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남로당으로서의 과거를 지우고, 네. 그다음에 또 자신의 동지들을 밀고한 자신의 그렇죠. 죄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에 불과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민족 반역자이자 독재자인 그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했다는 것이 가장 아이러니하고 좀 씁쓸합니다. 그게 또 먹혔다는 것도 참 황당하고요. 오늘 49강 공산주의자가 된 만주군 박정희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